훌륭한 리더로서 사람을 잘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을 내 곁에 이렇게 잘 있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문헌 회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서 제가 약 한 10년 정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 차례 걸쳐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방식이 뭐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이제 리더십에서 보면 그 사람을 잘 써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인사가 많사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을 알아보고 썼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늘 내 옆에 머물러서 이렇게 날 잘 도와주고 또 같이 이렇게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는 참 드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그 훌륭한 리더로서 사람을 잘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을 내 곁에 이렇게 잘 있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뭐 수백 명을 지휘하는 리더가 아니고 일개 교수에 불과하고 뭐 제가 리더십 포지션에서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장과 대학원장을 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 고민한 것이 사실은 훌륭한 리더가 되는 법 혹은 리더십을 실제로 발휘한 것, 뭐 그 외에는 다들 책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시청자 중에서는 큰 기업을 이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간접적인 경험과 또 그 학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훌륭한 학생을 뽑고 그래야 이제 대학원생들 뽑고 학부생들 뽑잖아요. 그다음에 훌륭한 교수님들을 이제 선발하는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고민하고 또 관찰했던 것은 훌륭한 인재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문제를 우리가 항상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새로운 학문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느냐, 기업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주주이익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만족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사실은 훌륭한 인재를 뽑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 해결 능력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고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조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아까 알렉산드로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매듭이 얽혀 있었어요. 이걸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정복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풀려고 해요. 근데 안 풀려요. 마차에 묶여 있는데 너무 튼튼해서 안 풀려.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 딱 보더니 칼 가져와. 하더니 칼로 딱 잘라버려요. 한 칼에 끝내버려요. 이게 푼다는데 그걸 칼로 자르면 되지. 이게 창조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 세상 사람들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데 훌륭한 인재는 후자다라는 겁니다. 수용성이 높은 사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뭐 더 쉽게 말하면 고집스럽지 않는 사람,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창조적 사유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인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너무 훌륭한 인재가 과연 내 옆에 있으려고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훌륭한 인재라는 것은 훌륭한 리더와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는 내 옆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겠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작용이지 절대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은 이건 점성술사나 관상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참 그 가까이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권오연 회장이십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을 이끄시고 지금은 네.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그분과 대화를 정리한 책이 총격차라는 책이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네, 그렇죠. 네.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 권오연 회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네, 약 한 네. 10년 정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걸 정리한 책인데요. 그때 제가 여러 차례 걸쳐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도대체 그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방식이 뭐냐? 네. 삼성에서 인재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널리 그렇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뭐 인사가 만사다는 말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야, 간단하네요. 네, 왜냐하면 속인다는 거예요. 누가 면접을 볼 때 자기가 못한다고 하냐 이거예요. 다 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뭐 인사 채용 전문가라든지 교육 전문가들이 뭐 이런 사람이 훌륭한 인재다, 저런 사람이 이걸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거 개인의 어떤 욕구나 개인의 어떤 뭐랄까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면 그건 관상학자가 점성술사가 하는 것이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느냐의 문제지 훌륭한 인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 권오연 회장님께서 질타하는 부분이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아서 가르치는 게 무슨 교육이냐. 참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을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이 훌륭한 교육이지 훌륭한 사람들, 원래 똑똑한 애들을 모아다가 IQ 높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기 그게 무슨 라고 비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는 결국에는 그 인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왔죠.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이죠. 뭐 중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뭐 대학 교육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류가 많고요. 심지어 대학 교육도 지금은 뭐 직업 교육화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또 학령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대학의 위기가 지금 그렇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육의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루소의 에밀을 늘 추천해 드리는데요. 사실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 무서운 책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고 억압받고 있던 프랑스 민중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게 주는 그 돌파구가 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루소가 상상의 소년인 에밀을 교육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책으로 쓴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 제도나 사회는 없다. 기업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훌륭한 기업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사회에서 혹은 국가에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성과 양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선거에서 한 표를 찍겠다라는 이성적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파적으로 판단한다거나 혹은 어떤 뭐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면 너무 삭막해지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사람이 결여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정으로 사유하면은 예를 들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되겠지라고 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공리주의의 오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약자에 대한 관심을.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훌륭한 인격체로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다 모여져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법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교육 시스템으로 이것을 보완해 줘야 한다. 그다음에 훌륭한 교육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과 양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약자를 돌보는 사회가 되겠죠. 우리 회사도 같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업이나 혹은 조직의 특징은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것이고요. 양심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을 억제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두 것을 겸비해 나갈 수 있다면은 우리 사회는 더 밝은 곳으로 더 바람직한 곳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세계와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글로벌해져야 됩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여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성 리더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좀